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계속 좀 마음들이 좀 심란하시죠? 저도 그런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오늘 지금 방송 녹음 제가 11월 30일 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직무정지 처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금 법원에 제기해서 지금 행정법원이 이제 심사 중일 겁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판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합리적 판사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단 법무부가 지금 검찰 그 징계위원회를 이틀 뒤에 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해임이든지 뭐 감봉이든지 뭐가 됐든 어쨌든 그 징계 수위가 이틀이나 뭐 늦어도 사흘 안에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직무정지되는 기간이 그래봤자 남은 게 2, 3일입니다. 이게 뭐 이번 소송이 실익이 없다고 아마 이제 판사가 판단해서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감찰 사유가 직무정지돼서 감찰받고 있는 사유가 지금 판사 사찰 문제잖아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서 법원에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 지금 이 판사 사찰 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이 엄연히 지금 윤석열 총장의 공백을 잘 추스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뭐 크게 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씨가 대면 조사, 감찰을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직장이 자신의 종업원이 이런 걸 거부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그대로 하게 합니까? 이런 거는 제가 공무원 사회든 어디서든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봐도 뭐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야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별로 승산은 없어 보여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그냥 어떻게든 법적인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계산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짚어드려야 될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급하게 좀 마이크를 켰어요.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네. 윤석열 그 대면 조사를 요청했던 그 평검사가 그러니까 추미애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감찰 절차가 위법하다 이런 폭로를 했다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그러네. 조중동이 또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요 보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법무부 이제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가지고 이런저런 그 윤석열 감찰 업무를 맡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해봤는데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윤석열 총장 이제 수사를 의뢰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관련한 내용이 삭제됐다. 요렇게 폭로를 했어요. 뭐 검찰이 지금 여러 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옮겨 적고 있지만 일단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뭐 추미애 장관의 지금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파장이 좀 커지고는 있네요. 이정화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요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문건 내용과 그 판사 사찰 문건 그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담당관실 내 다른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서 그대로 기록해 편철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제 뜻대로 안 됐다 이런 거죠. 예. 다만 이제 법무부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예. 이 보고서의 일부라도 삭제된 사실 없고, 예. 아까 그 이정화 검사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법리 검토 보고서 다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법무부 내부 이제 그 감찰 담당관실에 있는 검사조차도 이거 갖고 좀 죄를 묻는 게 적절하냐 이런 생각을 좀 다들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부 폭로라서 지금 좀 파장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짚어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수사 의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기소를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죄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수사부터 해봐. 이거 문건은 일단 확보가 됐는데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이 문건이 어떻게 뭐 사후에 좀 활용이 됐는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 뭐 조중동 기자들에게 뭐 이렇게 뿌려졌거나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지금 조국장 이 문건이 수집될 그 당시에 전후해서 조국 장관 뭐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부와 관련해서 이상한 악의적인 트집 잡는 보도들이 막 계속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악의적으로 활용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 문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수사를 해봐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이 문건만 놓고 뭐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수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그 자기들한테 뭐 불리하면 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 몰아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일부 진보 지식인들도 또 막 이 검사들 얘기만 듣고 막 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확신만 말씀드릴게요. 기소와 입건은 용어가 다른 거예요. 예? 추미애 장관이 기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입건해서 일단 수사를 해봐. 수사해보고 죄가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불기소고 죄가 있는 것 같으면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강희철 그 한겨레 그 선임 기자한테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저한테 뭐 한겨레를 하여튼 뭐 명예훼손 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했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저는 입건돼 가지고 수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입건됐다고 해서 제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경찰도 불기소 처분하라고 그런 의견으로 검찰에 이미 넘겼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저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고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에 나선 거고 그럼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히 수사에 응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늘 수사에 협조하는데 아니 왜 검찰총장은 왜 예외가 돼야 돼요? 심지어 이 사람은 수사를 떠나서
감찰 그 대면 조사조차도 거부했잖아요. 어떤 직장이 이런 걸 허용합니까? 감찰도 안 받겠다. 이 사람은 수사도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검찰 조직 왜 이래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다 수사에 잘만 협조하는데. 문건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문건에 대해서 다들 말들이 많으니까 일단 수사라도 진행을 해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설사 이게 불기소 처분 되더라도 엄연히 징계 사유가 되어 보여요. 엄연히. 예? 왜 안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판사 문건이 이게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정리해드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일반 판사들, 그런 사람들과를 다 총망라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30여 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공판부 같은 경우는 판사가 3명씩 들어가니까 그래봤자 10개 재판부만 콕 집어서 본 거예요. 아니, 검찰이 상대하는 대응해야 되는 재판이 어떻게 10개밖에 안 됩니까? 에? 최소 100개 가까이는 될걸요? 근데 왜 이 10개만 신경 쓰는데? 그러면 이 10개를 추리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제가 분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다른 언론들이 다 이걸 좀 놓치고 있는데, 조국, 정경심, 손혜원,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재판부만 사찰했다라니까요. 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어서 뭔가 좀, 그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판부만 사찰을 해왔어요. 왜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이 사람 그 KT, 그죠? 그 불법 채용 문제 관련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왜 국민의힘 관련한 그 정치인 관련 그 사건 재판부는 하나도 사찰을 안 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 조주빈 엠번반 사건 있잖아요. 이 사람 민간인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건 재판도 검찰이 잘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조주빈 관련 재판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죠? 자기들이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사건을 표적해가지고 그 판사들만 사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찰의 내용도 굉장히 색깔론적이고,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뭐 과거사, 간첩 사건 관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거 판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찾아가지고 판사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이런 것도 살피고, 심지어 우리법 연구회는 뭔가 좀 비합리적인 단체라는 그런 식으로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표적 사찰한 징후가 보여서 더 큰 그런 문제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제 지난 방송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여러분. 다른 언론에서 이걸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해줘야 돼요. 저는 뭐 판사가 뭐 누구의 처제이건 뭐 농구가 취미이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콕 집어서 이 10개의 재판부만 선별한 기준, 이 정치적인 기준,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분석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직권남용죄도 해당되겠지만, 그죠? 그 국가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죠? 혐의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는 그 검사들조차도 이게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중동이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낚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문건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건이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생산 이후의 활용 결과, 커넥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문건만 우리가 수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자, 제가 이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자꾸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018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았죠. 물론 뭐 우병우 전 수석은 일부에서 무죄를 받긴 했는데 어쨌든 당시 재판부가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판결문에 적시해놨어요. 뭐냐? 불법 사찰이란 건 위법한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지속적이고 또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목적. 이 판사도 위법한 목적 이 부분을 적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그 문건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봐야 되지만 목적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건이 작성된 목적. 이게 순수한 공판 대응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게 순수한 공판 대응이라면 왜 100개 정도 되는 검찰이 관리한 공판 대응하고 있는 100개 정도의 재판부를 다 관리해야지 왜 10개만 관리하는데, 그리고 10개도 다 따져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는 결과에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판부만 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정보 수집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그래서 제가 목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문건의 작성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문건에 써 있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판사들이 어떤 재판부의 판사들인지를 입체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오늘 새벽에 또 이런 기사를 또 내놨어요. 얘네들은 이런 거 어떻게 찾아서 늘 보도하나 몰라. 그 대검이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검 감찰부가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을 좀 찾아왔는데, 여기서 판사 사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된 거 그거 말고 다른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전해졌다 하면서 감찰팀이 허탕을 쳤다. 그래서 직권남용범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반복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문건 같은 거는 없었다. 요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참.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그 직권남용이 행해지는 것도 그죠? 문제지만 아까 그 우병우 사건 때 그때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이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이어도 문제가 되고 단 한 번만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결과가 전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게 전혀 이로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과거부터 오히려 쭉 해왔던 거라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만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게 맞아? 애매한 측면이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니 이 문건은 윤석열 총장 때만 들어서서 특별히 작성된 거고 다른 때는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 그 사람이 이 문건 보고받았을 때는 윤석열 총장과 달리 이런 거 하지 마. 화를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윤석열 총장 들어서 이상한 걸 작성해?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 쟁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윤석열은 징계 받아야죠. 제가 볼 땐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별로 이로울 건 없어 보이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 그때 판사가 뭐라고 판시해 놨냐면 불법 사찰의 어떤 그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는 근거로 3가지를 들었어요. 위법한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3번째 지속적이고 또 예외적으로 이뤄질 때 그럴 때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조선일보가 무슨 뭐 검찰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부당한 행위의 반복성인데 다른 문건은 없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둔 어떤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거든. 반복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외성도 같이 보거든. 하여튼 지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꼭 기사에 써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좀 짧게 마칠게요. MBC 보도 하나만 얼른 소개 하나 드릴게요. 장인수 기자의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인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제 옥중 편지 폭로로 지금 그 검찰이 어떻게 이 수사를 여권 겨냥 표적 수사로 몰아가려고 했는지 지금 이런 의혹들이 지금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검찰은 이 사기꾼 말만 듣고 검찰이 그죠? 그 사기꾼 말만 듣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뭐 그죠? 예, 직무 배제하고 뭐 그런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요. 김봉현 씨가 이 사람이 대단하네. 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좀 몰래 녹음 같은 걸 했었나 봐요. 야, 참. 10월 15일 날, 불과 한 달 반 전입니다. 여기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증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자, 10월 8일 날 남부지법에서 그때 이제 이 문제의 파장이 이 법정에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봉현 회장이 그때 법정에서 내가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한테 5천만 원을 줬는데 그때 이강세 씨가 이 돈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뜬금없는 돌발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파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김봉현 회장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나 다들 의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옥중 편지를 보고 나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그 작심 발언이라기보단 좀 사주받은 내용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정 증언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서울 남부지검을 이제 다른 조사 때문에 또 불려가가지고 김봉현 회장이 조사를 받는데 검찰이 예, 증언을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검사가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김봉현 회장한테 막 귀에 막 이것저것 막 속닥이기도 하고 강기정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게 녹음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MBC가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사가 뭐 어떤 목적을 갖고 뭘 칭찬했는지 강기정 얘기는 갑자기 속닥거리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지는 녹음이 안타깝게 안 됐지만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김봉현 씨 사기꾼 말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춤추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검찰도 엄연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 만약에 이 김봉현 씨가 이렇게 치밀하게 녹음이라도 안 했다면, 예? 김봉현 씨가 어떻게 이거를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시켰을까? 참 난감했을 텐데, 이분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 편지를 폭로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또 지금 추가 폭로를 한다 그러죠? 상황 봐서. 장인순 기자를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 검찰의 이 정치 검찰의 행태들 폭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그 윤석열 관련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리해 드릴 게 좀 생길 것 같네요. 일단 이번 한 주는 좀 비상체제로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재현 기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리포액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광고도 보셨지만 그 제작비 마련 차원에서 약간의 그 상품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어프라이기 그거 혹시 좀 구매하실 원래부터 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서 좀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그 성능도 좋고 굉장히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25만 원짜리인데 18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 외에 뭐 인터내셔널 로스트 호주 커피랑 임실 치즈 가득 들어있는 고구마 치즈롤, 함박 스테이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죠. 자,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